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 키우며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자기 가게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장사를 한다는 게 참 만만치가 않은 일이라서 여유를 갖고 짬내서 뭔가를 즐기고 싶어도 그러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 제게 있어서 이곳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듣는 건 바쁜 일상의 탈출구나 다름없습니다. 가게 일을 준비하면서나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사연 듣는 시간이 요즘엔 가장 즐겁습니다. 사연 들으면서 공감 가는 일엔 맞장구도 쳐가면서 말이죠. 오늘은 저도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제 살아가는 이야기에도 맞장구 한번 쳐주시면 하는 바람에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자기는 돈도 그렇게 많이 만지면서 내가 내 돈 맘대로 쓰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사람을 쥐잡듯이 잡아? 당신 남편이 그렇게 우스워? 너 말 잘했다. 너야말로 네 마누라, 네 자식이 얼마나 우스우면 집안에다가 돈 한 푼 안 쓰는 놈이 제 어미한테 제 월급을 홀라당 갖다 바쳐. 너 같은 놈 저도 안 가질 테니 도로 네 집으로 가버려. 네, 장가까지 든 놈이 제 엄마 치마폭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정작 제 가정은 등한시했던 못나기 짝이 없는 남편이라는 작자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저 못난 놈한테 욕이나 한마디씩 시원하게 해주시겠어요? 저는 남편과 만나기 전 이른 나이부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집안 형편은 고만고만했으나 공부에 크게 뜻이 있는 편이 아니었고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대학 등록금으로 비싼 돈 날리느니 일찌감치 제 적성 찾아 얼른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진로를 결정할 시기가 되자 부모님을 모셔놓고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저 졸업하면 바로 장사를 해볼까 해요. 무대포로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제 말에 부모님이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아니, 너 장사가 얼마나 힘든 줄이나 알아? 너 장사하려면 초기 자본금도 있어야 하는데 겨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너 혼자 뭘 어쩌겠다고? 그래, 윤미야.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러는데 장사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냥 적당히 성적 맞춰 대학 가서 취업하고 몇 년 일 좀 하다 시집 가면 딱 좋을 텐데. 그러나 제가 대학의 뜻이 없는 거였지 꿈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을 가야만 꿈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대학에서 딱히 배우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니었던 제가 고만고만한 대학에 가라는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몇 년 일하다 시집 가라는 말도 듣기 싫었어요. 때 되면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되리라 막연히 생각하긴 했으나 그때는 나이도 어릴 때였고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제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도 해봤지만 역시 저는 사람 응대하면서 손님마다 잘 맞는 물건을 골라주고 판매하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재밌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일도 오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 쉽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얼굴에 철판 딱 깔고 도와달라고 하는 저를 보는 부모님 표정이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으나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법인지 결국 부모님께서는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저 대학 보내시겠다고 두 분이 저 어릴 적부터 등록금 통장을 만들어 두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내지른 말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본래 제 등록금으로 마련되었던 돈을 초기 자본금으로 삼아 20살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나이에 처음으로 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장사는 속옷가게였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속옷가게 정도야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일이지만 그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의 일이니 세간의 시선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지요. 새파랗게 어린 여자애가 속옷가게를 열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가게 문 앞에 떡하니 여자 속옷가게라고 대문짝만하게 표시를 해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들어와서는 제게 희롱을 일삼으려 드는 나이 먹은 아저씨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리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었기에 그런 인간들이 장사를 방해하려고 들 때마다 눈에 불을 켜고 온 동네에 아주 개망신을 주었지요. 처음에는 저 어린 게 무슨 생각으로 속옷 장사를 시작했나 싶어 경계하던 주변 상인들도 나이답지 않게 당찬 제 모습에 서서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린 아가씨가 이런 장사를 한다기에 솔직히 처음에는 장사를 제대로 할 생각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물건 거래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 대하는 것도 그렇고 일찌감치 제 적성 잘 찾아왔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도 아가씨랑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아가씨가 어쩌면 이렇게 똑부러졌는지.
그리고 저번에 그 진상놈 쫓아낼 때도 내가 속으로는 얼마나 통쾌했다고. 그놈 그거 2일대 근처 가게 돌아가며 한 번씩은 다 깽판 놨잖아. 그것도 저 보기 만만한 여자들만 하는 가게만 골라서. 내가 아주 그놈 꼴 보기 싫어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저번에 아가씨한테 개망신 당한 이후로 이쪽에 얼씬도 못하잖아. 아가씨가 우리 상가 복덩이야, 복덩이. 처음에는 주변 상인 텃세도 무시할 수가 없어 자리 잡는 게 쉽지 않았으나 한번 눈도장을 제대로 찍어두니 여기저기서 장사 노하우부터 시작해서 어린 게 혼자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게 기특하다며 식사까지 살뜰히 챙겨주시는 등 자리 잡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낯가리지 않고 변죽 좋게 다가가서 응대하는 거야 원래 제 특기였으니 가게를 차린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순수익이 제법 남게 되었어요. 첫 장사부터 보기 좋게 성공을 거둔 셈이죠. 처음에는 속옷 장사한다고 저를 우습게 보던 남자들도 제 가게 장사가 잘 되는 걸 보자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 남자들도 참 돈 있는 여자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일궈낸 가게인데 저 성공하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놈들이 그저 제가 가진 것에만 눈이 벌게져서 달려드는데 멍청하게 넘어갈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재미에 너무 빠져버려서 남자고 뭐고 그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장사에 빠져 지내다 보니 어느새 업장도 2개로 늘어나 있었고 제 명의의 자가 아파트까지 떡하니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주변 상가에서 나름 마당발로 통하게 되었고 그간 튼튼하게 쌓아올린 인맥들도 제법 되었습니다. 돈 버는 재미에만 빠져서 연애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저를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누구라도 찍어붙이려고 드는 장사하는 언니들도 주변에 많았고요. 나 통해서 자기 한번 소개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따로 알아봤는데 조건이 아주 괜찮아. 집안도 교육자 집안이라 부모님들도 교양 있으시고 본인도 좋은 학교 나와서 건실하게 직장 잘 다니고 생긴 것도 남자답게 잘생겼더라고. 미자야 본전이잖아. 한번 만나나 봐. 솔직히 그간 들어온 맞선 조건보다 딱히 나을 만한 조건도 아니었는데 인연이 닿으려고 그랬던 모양이었는지 이상하게 그 사람 사진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어른들께 들어보니 그렇게 한눈에 사람이 확 끌리는 건 악연일 확률이 높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때 미리 들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장사한다고 사람 만나는 걸 너무 등한시한 대가를 이리 치르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어찌됐든 그렇게 처음 만난 남편은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사진상으로 제 취향에 들어맞아서 고르기도 한 거니까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죠. 얘기를 나눠보니 속으로야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자기 좀 배웠다고 장사하는 사람 무시하는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오랜만에 이성을 만나는 거여서 좀 들떠 있어서 객관성을 많이 상실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더군요. 사실 남편도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지금이야 나이 30이라고 하면 아기나 마찬가지지만 저때 30이라고 하면 벌써 결혼이 한참 늦었다고 부모님께서 발을 동동 구르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남편 정도면 결혼하기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결혼하자는 남편 말에 덜컥 그러자고 대답해버렸죠. 단 결혼 전에 조건을 단단히 달아두었습니다. 저는 결혼한다고 하던 일 접거나 그럴 생각 추호도 없어요. 결혼한다고 남편 말에 찍소리도 못하고 제 사회생활도 맘 편히 못하고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결혼을 선택할 이유 없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대부분 다른 부부들은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니 하며 산다지만 제가 일찍부터 장사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거든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라도 각자 버는 건 각자 관리했으면 해요. 함께 살면서 들어가야 할 것에는 아낄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서로 인정해줄 부분만 확실히 인정해준다고 약속하시면 저도 영석 씨랑 살면서 최선을 다할게요. 지금이야 이렇게 사는 젊은 부부들이 제법 많다고 하죠. 하지만 저 결혼할 때만 해도 저렇게 말하는 여자들이 결코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하기야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경력이 단절되는 기혼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데 남편 외벌이에 기대는 게 대부분인 시대였습니다. 제 조금은 파격적인 조건에 남편이 당황하는 것 같았으나 이내 제 뜻을 받아들였기에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한번 결혼이 결정되자 그 다음 단계들은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돈 번다고 남자 코빼기도 구경시켜주지 않는 딸 자식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던 터라 겉보기에 멀끔해 보이는 남편을 처음 소개시키자 그만 입이 귀에 걸리고 마셨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지나치게 좋은 티를 내시면 괜히 내 쪽이 처져 보이지 않나 싶어 조금 심술이 났으나 어쨌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니 내심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적어도 부모님 마음에 찰만한 정도의 남자는 데려갔구나 싶기도 했고요. 문제는 남편의 부모님, 즉 시부모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처음 시부모님 만나는 자리라고 비싼 선물도 잔뜩 준비하는 등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두 분 다 퇴직 교사라고 들었는데 첫인상도 점잖고 교양이 있어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께서는 처음 보는 제가 제법 마음에 드셨던 모양인지 시종일관 제게 호의적이셨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제가 그리 탐탁지 않게 느껴지셨던 모양입니다. 이런 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나는 우리 장남이 고졸 출신 며느리를 데려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사람이 학벌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서로 살아온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 솔직히 내 입장에서 걱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자식 못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니 결국 우리 아들 뜻대로 하지만 아가씨도 이런 점을 헤아리고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해요. 말투만 교양 있게 하면 뭐합니까? 결국 예비 며느리 처음 보는 자리에서 너 대학 안 나와서 내 성엔 안 차지만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든다니 봐주는 거다. 그러니까 너 앞으로 잘해라 이 소리 아닙니까? 시어머니 말을 듣고는 시아버지와 남편 모두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옆에 앉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눈치를 주더라고요. 딱 봐도 제가 자기 생각하기에 본인 아들보다 조건이 부족하니 숙이고 들어오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초부터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굳이 그 사람이랑 살 마음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저는 제가 남편한테 꼴리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아깝다고 하면 제가 더 아까운 게 맞죠. 대학 나왔다는 거 하나 빼면 모든 조건이 제가 월등히 더 뛰어났으니까요. 게다가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보다 당시에도 배는 벌고 있던 저였어요. 제 수입이야 남편하고는 될 것도 아니었죠. 어머니께서 먼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니 저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석 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간 제 앞으로도 선자리가 제법 들어왔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살아온 환경이라는 게 있다 보니 경제적으로 유복한 조건 갖춘 분들 소개가 많이 들어왔지만 그게 사람의 성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영석 씨 길러주신 분들이시니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좋은 분이실 거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딱 시어머니 화법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내 조건이나 나랑 어울리려고 든 남자들 조건에 비하면 당신네 아들 아무것도 아니다. 나보다 한참 돈도 못 벌어도 사람 괜찮은 거 하나 믿고 당신 아들 선택했는데 앞으로 고졸이니 뭐니 트집 잡을 생각 말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어른들 보시기에 다소 되바라진 말이었다고 받아들이실지도 모르겠으나 시비는 저쪽에서 먼저 걸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저 시자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죄 지은 것도 없이 먼저 숙이고 들어갈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결혼을 엎으면 엎었지 딸리는 것도 없는 제 입장에서 아쉬운 소리 들어가며 살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 제 성격을 잘 아는 남편이 서둘러 끼어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사실 이 사람한테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제가 운 좋게 저 사람한테 선택받은 거죠. 저한테는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제 아들까지 제 편을 들어주는 꼴을 보는 시어머니 눈살이 찌푸려졌으나 본인 기분 나쁠 말 듣기 싫었으면 남 기분 나쁠 말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도 제 모자란다는 조건이 결혼을 반대하고 나설 만한 정도는 아닌 모양이었는지 트집은 그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부터 저런 소리를 들어놓고 시어머니에 대한 첫인상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문제 삼지는 않으니 결혼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괜한 기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앞으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남편과 신접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아파트 매매는 턱도 없는 일이었기에 제가 결혼 전에 장만해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 이미 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에 남편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저 혼자 능력으로는 몇십 년은 벌어야 아파트 한 채 겨우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부인 잘 만나 떡하니 신혼집부터 자가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로 남편이 성품 하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고
돈이야 있는 쪽에서 좀 더 쓸 수도 있는 거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 능력을 인정받은 기분이 들어 으쓱했습니다. 신혼집 입주 후 시댁 식구들과 치른 집들이에서도 반응은 비슷했어요. 남편은 이남 일녀 중 장남입니다. 남동생과 여동생이 각각 한 명씩 있었는데 남동생은 저희보다 먼저 결혼해서 살고 있었어요. 도련님이랑 손아래 동서는 같은 직장 다니다 만나서 결혼한 거라 경제 사정이 비슷하다 보니 결혼하고 2년이 지났던 당시에 아직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동서가 임신을 하면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어 도련님 혼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그 당시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 처덕을 보는 형을 보니 도련님도 내심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형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가게가 2개나 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사셨나 봐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나 성공을 하시고. 다른 분들 열심히 사시는 것처럼 저도 그저 열심히만 산 거죠 뭐. 성공은 도련님이 더 성공하셨죠. 저렇게 아리따운 동서가 소중한 아이까지 가졌는데 그것보다 더한 성공이 또 어디 있겠어요. 도련님과 동서 조건은 비슷했지만 그 생각은 않고 제 형이랑 자기 처지를 비교하다 보면 괜히 엉뚱하게 동서에게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염려되어 불어 또 동서를 추켜 세웠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얌전하고 착한 동서가 제 칭찬에 얼굴이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렇게 대충 분위기를 무마하려는데 집에 들어올 때부터 입을 벌리고 구경에 여념이 없던 시누이가 눈치 없이 말했습니다. 에이 언니! 그래도 그게 그거랑 비교할 건 아니죠. 우리 오빠 진짜 땡 잡았네. 어디서 언니같이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났대? 아 나도 이런 집 가진 남자한테 시집 가고 싶다. 철딱서니 없는 시누이 말에 시어머니 눈초리가 곱지 않더군요. 아직까지도 제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며느리에게 앙금이 남아있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가진 게 많은 쪽은 누가 봐도 제 쪽이니 아쉬워도 저쪽이 아쉬워야지 제가 아쉬운 입장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와중에도 다른 시댁 식구들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동서와 시누이와는 더 잘 어울리면서 이것저것 잘해준 덕에 시어머니가 내심 부러워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먼저 다가오기에는 당신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뭐 저하고 잘 지내지 않아봤자 당신만 손해이신걸요. 그러는 동안에도 사업은 무럭무럭 성장하여 드디어 3번째 속옷 가게를 오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살면서 장사만큼 내가 노력한 대로 돌려받은 일이 없기에 오롯한 내 것이 하나도 생긴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새 가게 개업식에 저를 축하하러 와주신 친정 식구들 표정이 마치 본인 일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 행복했어요. 그런 저희 부모님을 보는 시부모님 표정에도 부러움이 얼핏 엿보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품위 없게 속옷 가게가 뭐냐며 몰래 저를 헐뜯던 걸 엿들은 적이 있었기에 시어머니의 부러워하는 표정에 솔직히 어이가 좀 없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좋은 자리였습니다. 남편과는 결혼 전 약속대로 여전히 서로 수입을 따로 관리했습니다. 초반에는 군말 없이 제 뜻에 따르던 남편이 슬슬 제 돈이 욕심이 나는 모양인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 같이 사는데 내 거, 네 거 구분이 이제 별 의미가 없지 않겠어? 속이 빤히 보이는 말에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뭐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는데요. 제 재산 탐내는 사람 같았으면 남편보다 조건이 월등히 뛰어났던 사람들이 줄을 섰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제가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따지고 확실하게 약속 받아냈던 게 바로 그거 하나야. 그러고 나서 결혼할 때에도 내가 당신 집안이나 우리 함께 사는데 뭐 하나 아낀 게 있어? 이 집도 그렇고 나 서로 수입 관리 따로 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 사는데 소홀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해. 그건 당신도 분명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갈등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거야. 난 그런 불상사를 피하고 싶었던 거고 처음에 단단히 약속해줬던 것처럼 그 약속은 우리 사는 동안 끝까지 지켜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한번 비벼볼 만한가 싶었는지 몰라도 제 반응이 저렇게까지 단호한 걸 보고는 남편이 민망해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 아닙니까? 솔직히 저 시대에 무슨 판검사가 부잣집에 장가간 것도 아닌 마당에 전적으로 신부 쪽에서 집해오는 길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이미 제 덕에 분에 넘치는 호사를 누리고 있었던 마당에 슬슬 재산 욕심을 부리는 남편 꼴을 보자 제가 사람을 잘못 판단한 건가 싶어서 심란해졌어요. 당시에 남편 월급이 23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말로는 서로 수입은 각자 관리하고 함께 쓰는 건 각출하자고 했으나 남편 월급이 빤한데 굳이 남편 수입을 건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미 거의 제가 벌어오는 걸로 저희 부부 생활비를 충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남편 씀씀이에 대해 따로 간섭을 하지 않기도 했고요. 막말로 거의 공으로 제 집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남편 월급에는 손도 대지 않는 아내라니 남편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도 봉 잡은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본인이 가장 잘 알았을 겁니다. 저하고 척을 잡았자 손해보는 건 남편뿐이었으니까요. 바로 제 눈치를 보며 다시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는 게 그 증거겠죠. 결혼 2년이 넘어가던 즈음에 저희 부부에게도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게 아기 천사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벌써 제 나이가 30대 중반으로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에 시댁에서는 물론이고 친정에서도 은근히 아이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왕 아이를 낳을 거면 너무 늦어지는 게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늘 손에 쥐고 있는 장사일을 놓기가 참 힘이 들더라고요. 아마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가 먼저 찾아와 주지 않았더라면 일부러 아이를 갖는 노력은 그보다 몇 년은 더 지났어야 겨우 하게 되었을 거예요. 처음 생각은 그러했으나 막상 내 뱃속에 새 생명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아이의 존재가 너무나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게도 제가 모르던 모성이라는 감정이 있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 가진 후로 일을 조금씩 줄이긴 했으나 그래도 일을 완전히 놓을 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가게가 3군데나 되어서 각 지점마다 상주하는 직원도 있었고 또 보조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여럿이었으나 결국은 제 손을 타야 장사가 제대로 돌아갔으니까요. 임신을 하고서야 제가 저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일 중독자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예, 아무리 돈도 좋지만 너 초산이 이른 편도 아닌데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제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임신했을 때만이라도 집에서 좀 쉬고, 응? 엄마, 내가 돈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정말 돈 때문에만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나 진짜로 이 일이 좋아서 이렇게 열심히 한 거야. 내 성격에 집안에만 박혀 살면서 가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눈으로 확인도 못하면 오히려 답답해서 더 못 견딜걸? 항상 아이 1순위로 생각하면서 조심해가며 일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아기한테도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다고 말해주면 분명 더 좋아할 거야. 엄마에게 드린 말씀은 100% 진심이었습니다. 저한테 장사란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았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일궈냈던 소중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성실하고 기쁘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만삭이 가까워질 때까지도 거의 매일같이 3군데 업장을 모두 돌며 여전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가능하면 최대한 빠르게 일터로 복귀하고 싶어서 몸 관리에 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출산 직전에 구한 돌보미 분께서 경력이 많으신 베테랑이셔서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준 우리 딸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지만 제게는 일도 중요했어요. 친정엄마는 혹여 제 몸이 축날까봐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손녀나 제대로 키우길 바라는 각자 다른 속내이긴 했으나 저를 좀 더 집에 머무르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는 일치를 보았지요. 하지만 제 고집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데 억지로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저 같은 사람한텐 더 안 좋아요. 아이 낳고 회복하느라 벌써 시간을 너무 많이 쓰기도 했고요. 아휴, 그래. 언제 네가 네 고집 꺾고 나한테 져준 적이 있었다니? 내가 참 새삼스러운 소리를 했다. 너도 딱 너 같은 딸 키워봐야 돼. 나는 너한테 2손 2발 다 들었어. 아니 그래도 애가 아직 젖도 안 뗐는데 애 엄마가 집 밖을 놔둘겠다고. 같은 여자라도 내 엄마와 시엄마 말은 저렇게나 다릅니다. 언제 한번 살갑게 지내본 적이 없으니 서운할 것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가게로 복귀하고 나서야 비로소 몸이 쌩쌩하게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일이 약이었던가 봐요. 아이 낳고 일에 순조롭게 복귀도 했고 아이도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잘 자라주고 있었으니 사실 더 바랄 게 없는 일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남편에게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와 아이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에야 식구라도 달랑 저희 둘뿐이기도 했고 제가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이 버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마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여전히 제 지갑을 꽉 닫고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예원이 태어나고 아기 신발 하나 안 사준 거 알아? 집에 신발이 널렸는데 무슨 신발 타령이야. 당신이 어련히 고급스럽고 비싼 걸로 장만했겠지. 내가 지금 비단 신발 하나 때문에만 얘기하는 줄 알아? 남들은 자식을 넣으면 가진 걸 다 줘도 아까운 줄을 모른다던데
당신은 어떻게 당신 자식한테까지 이렇게 야박해? 나한테 돈 안 쓰는 것까지야 이해했다지만 예원이는 당신 자식이잖아. 내가 무슨 밖에서 나왔어? 무슨 말을 또 그렇게까지 하고 그래. 부족한 나보다야 해줄 수 있는 거 많은 엄마가 해주는 거 그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내가 명색이 가장인데 이러는 내 자존심이라고 어디 멀쩡하겠어? 왜 이렇게 사람 마음 헤아릴 줄을 몰라? 되려 자기가 큰 소리를 뻥뻥 치는 남편을 보며 처음부터 버릇을 잘못 들여도 단단히 잘못 들였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식한테는 좀 다를 줄 알았죠. 그리고 처음 했던 약속을 생각해 보더라도 아이 키우는데 당연히 저희 부부 돈이 모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집도 제가 해와 생활비도 제가 번 걸로 충당해 거기다 자식까지 제 돈으로 키워버리면 도대체 남편이 이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나한테 인색한 것까지야 별말 않고 참았어. 그래도 자식한텐 그러는 거 아니야. 돈 좀 번다는 걸로 그렇게 자식한테 못할 짓 하는 인간 취급까지 하고 당신이야말로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건 말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차라리 그때라도 멈췄으면 좋았을 것을. 항상 저 아쉬울 것 없다고 당당했던 저였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니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애 아빠잖아요. 애 아빠도 애 아빠 나름인 건데 그때는 아빠 없이 아이들 키우는 게 아이들에게 있어 가장 커다란 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도저도 못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새 둘째까지 낳게 되었네요. 둘째 역시 딸아이였습니다. 친정에서는 첫아이 때와 마찬가지로 기뻐해 주셨으나 시어머니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손녀라고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은근히 아들을 바랐던 모양이었어요. 저도 제 아이들 한번 살갑게 봐준 적 없으면서 이것저것 바라는 것만 많은 시어머니 비위를 맞춰줄 생각은 코딱지만큼도 없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둘이다 보니 돌보미분을 고용해 도움을 받고 있어도 손갈 곳이 배는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정에는 아랑곳 않고 여전히 제 밥그릇 내려놓을 생각은 조금도 없는 남편에게는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렸죠. 둘째 출산 이후로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는 걸 눈치챈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자주 저희 집에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셨어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관절도 안 좋으신데 자꾸 애들 본다고 고생을 하셔서 어떡해요. 말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 엄마 아빠만큼 믿을 사람이 없어서 자꾸 도움 청하게 돼서 죄송해요.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에도 없다는 건가 봐. 별소리를 다 한다. 너 애들 좀 봐라. 너 지금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도 우리 예원이 얘 집 크는 것만 봐도 사르르 녹는 것 같지 않니? 자식은 그것만 해도 할 효도 다 하는 거야. 우리도 이 나이 먹고 요것들 아니면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예쁠 때 한 번이라도 눈에 더 넣어둬야지.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작 애들 아버지라는 작자는 애들한테 뭐 하나 더 들어갈까 싶어 아까워서 벌벌 떠는데 사랑 가득한 눈으로 제 딸들을 바라봐 주시는 부모님한테 감사해 뭐든 해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을 따뜻한 바다가 있는 한적한 휴양지로 해외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뒤늦게 제가 저희 친정 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남편놈 주둥이가 대빨 나왔습니다. 당신 장인 장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렸다며? 그런 얘기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할 수가 있어? 제 돈 한 푼 안 들어갔는데 상의는 무슨 상의를 한답니까? 제가 기가 막혀서 코웃음을 치자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남편이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퇴직하시고 나서 요새 얼마나 무료해 하시는데 자식이 사돈댁 해외여행 보내드렸다는 말을 들으시면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시겠어. 당신 정말 당신 친부모님 아니라고 정말 너무한다. 이 염치 없는 놈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건가 했습니다. 제 자식한테는 아비 노릇 한번 제대로 안 하는 놈이 제 어미는 그리도 애틋한가 싶어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고요. 너무해? 내가 100번 너무해봤자 네가 내 새끼들한테 하는 것만큼 너무하겠어? 그간 우리 애들 키우면서 어머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당신들 관절 다 달아가며 우리 애들 사랑으로 돌봐주셨어. 그런 친정 부모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내 돈으로 보내드린 해외여행인데 뭐 서운해? 내가 너무해? 너 진짜 양심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니? 네 어머니 그렇게 애잔하고 안타까우면 네가 보내드리면 되겠네. 제 자식들한테도 한 푼 안 쓰는 돈 어디다 갖다 썼길래 나한테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니만이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그간 쌓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따발총이라도 쏘는 듯이 다다다다 쏘아붙였습니다. 저도 인간이면 제 말에 대꾸할 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제 성질머리 못 이겨서 씩씩대는 남편이 쿵쾅대며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뒤통수라도 한 대 후려 갈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나 지났을까 그날 유치원 발표식이 있어 아이들 재롱잔치를 즐겁게 보고 간만에 네 식구가 다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내내 춤추고 뛰어다니느라 딸아이가 많이 더웠던 모양인지 제 아빠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아이스크림. 어?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 뭐 이런 놈이 다 있습니까? 그깟 아이스크림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요. 저놈이 진짜 아비가 맞긴 한 겁니까? 순간 제가 눈이 획 돌아서 남편 손에서 아이 손을 확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놈을 돌아보지도 않고 씩씩대며 양손에 두 딸아이 손을 잡고는 저희끼리 밥 먹으러 가버렸어요. 혹여나 아이에게 서러운 마음이 쌓이지는 않을까 싶어 평소에는 이상한다고 잘 주지도 않는 아이스크림을 아이들 앞에 산더미처럼 시켜주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저 평소에 잘 먹지도 못하는 아이스크림을 실컷 먹게 되었다고 좋아라 하는 두 딸아이를 보고 있자니 그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사람 보는 눈이 틀려먹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때문에 우리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자 아이들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꽤 오래 부부간의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미련하게도 아직까지 이혼이 망설여지던 차였어요. 그런데 항상 돈 문제로 자격지심을 부리며 먼저 굽히려들지 않던 남편이 웬일로 제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여윳돈 좀 있나? 저한테 돈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저런 소리를 하겠어요? 돈 좀 달라 이 말 아니겠어요? 서로 수입은 각자 관리하자고 하긴 했지만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남편한테나 시댁한테도 들어간 제 돈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본인은 본인 처자식한테도 돈 한 푼 안 쓰려고 드는 사람인데 결혼하고 제가 한 번도 손댄 적이 없는 본인 월급은 다 어쩌고 저한테 여윳돈 어쩌니 하는 얘기를 꺼내는 겁니까? 왜? 왜겠어? 쓸 데가 있으니 그렇지. 당신 월급은 어디다 썼는데? 아 진짜! 서로 수입에 관여하지 말자면서 뭘 그런 것까지 물어. 이 인간이 진짜 뻔뻔한 것도 정도 것이지. 나한테 돈 얘기 꺼내는 주제에 왜 돈 달라는 소리 하는 건지는 말하기 싫으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기에 내가 손도 대본 적 없는 월급까지 부족한 건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내 돈을 턱턱 내놔? 치워 그럼. 아쉬워도 제 놈이 아쉽지 제가 아쉽습니까? 뻔뻔하게 짝이 없는 남편 태도에 제가 화를 버럭 내자 그제야 놈이 머뭇거리더니 실토하더군요. 요즘 매달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고 있어. 무슨 용돈을 얼마나 드리기에 월급 받은 게 모자라다는 소리까지 나와? 당시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이었어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 돈이지만 생활비나 자녀 양육에 보태는 것 하나 없이 혼자서 자기 월급 홀랑 쓰는 남편이니 적은 돈이라고 하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월급 300만 원 받아놓고 설마 100만 원 넘게 제 어머니 용돈 주는 것도 아닐 테니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어진 남편 말에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20만 원. 이 인간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매달 제 월급의 3분의 1도 넘는 돈을 제 어머니 용돈으로 드린다는 소리였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부모님은 두 분 다 퇴직 교사라 퇴직연금도 달마다 따박따박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분 노후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과한 용돈은 뭐며 그래서 본인이 드리기로 결정한 거면 그만이지 자기 엄마 용돈 드려서 자기 쓸 돈 부족해졌다고 저한테 손 벌리는 건 또 뭡니까? 그럼 그게 자기가 용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용돈 드리는 거지.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당신 월급 빤한데 그 돈을 덥석 받는 어머님은 또 뭐야? 도대체 어머님한테 그만한 용돈이 대체 왜 필요한 건데?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엉뚱하게도 화살이 제게 돌아오자 기가 차다 못해 말문이 턱턱 막혔습니다. 당신이 당신 친정 부모님한테는 매번 이것저것 좋은 거 다 해드리는 것 뻔히 아시는데 우리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서운하셨겠어? 게다가 우리 엄마가 평생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시절에 여자가 교사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대우받고 사신 분인데 그래서 풍이유지 명목으로 좀 드렸다. 왜? 이 미친 인간이 제 모친이 무슨 귀족도 아니고 풍이유지비가 도대체 웬 말이랍니까? 제 자식한테는 1,000원도 안 하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기도 아까워서 지갑을 닫아버린 염치 없는 아비 주제에 제 어미한테는 용돈 120 정도는 우습다 이거예요? 결국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제 울분이 그만 화라산처럼 터져버렸습니다. 네가 진짜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구나. 네 새끼 입에는 뭐라도 하나 더 들어갈까 싶어 벌벌 떠는 주제에 네 어미한테는 월급 봉투를 갖다 바쳐도 아깝지 않던? 도대체 네 놈은 나랑 결혼을 왜 한 거야? 그렇게 자식한테 인색하게 굴 거면서 왜 나랑 애는 낳고 살아? 그냥 네 어미 치맛자락 속에 파묻혀 살지. 말 함부로 하지 마. 당신이 당신 부모만 귀한 줄 아니까 내 부모 내가 챙기는 거잖아. 아이고, 누가 들으면 세상 둘도 없는 효자인 줄 알겠네. 그리고 부모는 무슨
너 나랑 사이좋게 잘 지내는 아버님은 신경도 안 쓰면서 네 엄마한테만 절절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답없는 마마보이야. 너 같은 놈은 평생 독서 공방하면서 살았어야 하는데 내가 아주 잘못 걸렸다. 잘못 걸렸어.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엄마한테 쓴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 엄마가 나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장남이라고 나한테 얼마나 의지를 했는데 돈 좀 있다는 며느리 들여서 호강시켜드릴 줄 알았더니 사사건건 돈으로 무시나 하고 내가 우리 엄마 보기 얼마나 민망했는 줄 알기나 해? 그럼 내가 이 집안 장남인데 이 정도 장남 노릇도 못해? 그 말에 결국 꼭지가 돌아버린 저는 괘씸한 남편놈 싸대기를 있는 힘껏 철썩 내리쳤습니다. 야! 너 미쳤어? 그래, 미쳤다. 너 같으면 너 같은 버러지 새끼랑 살면서 안 미칠 수나 있겠냐? 너 나랑 살면서 남편 노릇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있어? 우리 애들 태어나고 아비라고 네가 뭐 하나 해준 거 있어? 너는 남편으로서도 아비로서도 자격 미달이야. 너랑 사는 내내 너는 우리 가족한테 없으니만 못한 놈이었다고. 그런데 제 어미한테는 제 월급을 그리 턱턱 가져다 바쳐? 오호라, 네 놈이 그럴 수도 있는 놈이었구나. 네 가족한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괄시했던 거구나. 네 놈한테는 우리 모녀가 가족이 아니었던 거구나. 그래, 나도 이제 너 같은 놈 필요 없다. 네 엄마가 그리 좋으면 가서 네 엄마나 챙겨. 빈대같이 우리 집에 빌붙어 있지 말고 가서 네 엄마 젖이나 먹으라고! 눈에 핏대까지 올리고 고래고래 정신 나간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는 저를 보고 남편이 놀라서 질려버렸습니다. 제 딴엔 이번에도 저를 살살 구슬려서 어떻게 돈 나올 구멍을 만들어 볼 속셈이었을 텐데 제가 당장이라도 자기를 내쫓을 기세로 난리를 치자 남편도 당황했던 거겠죠. 아무리 나한테 평소에 서운한 게 있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나는 우리 엄마한테 그런 모욕을 줘? 당신 정말 너무한다. 너무한 건 네 놈이 우리 모녀 곁에 살아 숨쉬는 게 너무한 거야. 넌 나랑 이혼이야. 너같이 거지 같은 놈을 내가 10년이나 데리고 살아줬다니.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지. 이 지긋지긋하고 구질구질한 결혼 생활 이제 제발 좀 끝내자. 너 좋을 대로 풀어줄 테니 너 죽고 못 사는 네 엄마랑 서로 부둥부둥 끌어안고 잘 살아라. 그 말을 끝으로 안방에 들어가 손에 집히는 대로 남편 옷을 끄집어내서 현관문 밖으로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허둥지둥 제 옷가지를 주워가며 새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정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애가 둘인데 이혼은 무슨 놈의 이혼이야? 당신 제발 진정 좀 해. 어차피 네 놈이 있으나 없으나 내 자식 키우는데 개미 눈곱만큼도 기여 안 하는 건 똑같은데 지금도 난 싱글맘이나 마찬가지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미쳤다고 너같이 무능한 짐짝을 달고 살겠어? 난 지금이라도 내 갈 길 가야겠으니 네 놈도 그거 주워다 네 집으로 꺼줘.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 집에 10원 한 장 안 넣어놓은 놈 주제 주둥이만 살아서는. 이게 왜 네 놈 집이야? 이거 내 집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아파트 복도에서 허겁지겁 제 옷가지를 줍고 있는 남편 놈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놈이 기겁을 하고 문 열어달라며 현관문을 쿵쿵 두드렸으나 한번 마음먹은 이상 제 결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결혼이 저 배은망덕한 놈의 황당한 짓거리로 일이 끝나버리다니. 그동안 참고 살아온 세월이 한이 맺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한참 울다 보니 결국 남편이 포기하고 시댁으로 간 건지 어쩐 건지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이혼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것도 남편 놈이 감히 이혼 소송을 걸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혼 전문 대형 로펌에 잘 나가는 변호사를 둘이나 동시에 선임하면서 말이죠. 사실 그간 남편 행태가 무책임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었으나 그래도 대부분의 유책 사유인 바람을 피거나 한 건 아니었기에 혹시나 제게 불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불안했거든요. 특히나 놈이 그동안 제대로 아껴주지도 않았던 제 아이들을 볼모로 이혼 소송에 이용하는 것만큼은 결단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변호사 말이 남편이 혼인 기간 내내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다시피 한 점이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더구나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도 그런 태도를 고수했던 것이 제게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요. 그리하여 그 근거로 제시할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그간 제가 저희 집 생활비로 사용한 카드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 등을 뽑아보니 애초에 이 가정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간신히 유지된 가정이라는 것이 더욱 적나라하게 느껴지더군요. 남편 놈이야 돈 있는 마누라 만나 공으로 결혼 생활하고 자식까지 본 거죠.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런 놈이랑 아득바득 살겠다고 내 인생을 갈아 넣었을까 싶어 서글퍼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합의 이혼 서류가 시댁에 당도한 바로 그날 온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여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애들 없이 어떻게 살라고.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소홀했지? 이제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테니까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동안 제 마누라 제 자식들을 그렇게 등한시해놓고는 무슨 염치로 기회를 운우네. 나는 너랑 사는 10년 내내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이제 네 얼굴만 봐도 신물이 올라올 것 같아. 어차피 남편 노릇 나비 노릇 안 하고 산 인생이었는데 별반 달라질 것도 없지 않아? 우리 없이 못 산다는 소리는 진짜 역겹기까지 하다. 씨알도 안 먹힐 소리 하지 말고 진짜 길바닥에 나 앉게 만들기 전에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해. 너 어떻게 우리 아들을 이렇게 업신여겨? 돈 좀 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니까짓 게 뭔데? 그러는 어머니는 뭐 된다고 여기까지 쪼르르 쫓아와서 훈계지르세요? 아직도 어머님이 선생이라도 된 것 같아요? 선생식이나 하셨다는 양반이 그렇게 낯짝 두꺼운 짓거리를 해놓고 며느리 손녀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버님이랑 아가씨는 어머님이 저 인간 월급을 다달이 3분의 1이 넘도록 꿀꺽한 걸 알고는 계세요? 저한테는 그렇게 돈돈 한다며 괄시하시더니 진짜 돈에 미친 인간은 어머님이셨네요. 그동안 저 돈 잘 번다고 콩고물 좀 안 떨어지나 침 질질 흘렸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그래놓고 나랑 내 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저 인간 저렇게 덜 떨어지게 만든 거 다 어머님 탓이에요. 그러니 불량품은 어머님이 직접 수거하셔야죠. 그동안의 우라를 토해내듯 쏟아내는 제 말에 염치 없는 모자가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대더군요. 제 이혼을 말리러 왔다가 제 아들과 아내의 만행을 낱낱이 알게 된 시아버지가 차마 할 말이 없어 입도 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충격에 비틀거리는 시아버지를 부축하고 있던 시누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조금의 염치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버님, 미리 말씀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인 건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들으시면 아셨겠지만 저 인간은 도저히 함께 자식 키우며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저도 제 자식들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결국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떨구시더니 그저 제게 미안하다는 말씀만 반복했습니다. 정말이지 저런 모자에게는 아까운 분이셨어요. 저는 아직도 분한 모양인지 파르르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 시댁 행사며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꼬박꼬박 몇백만 원씩 빠짐없이 챙겨드렸고 집안 가전이며 뭐며 저희 친정이랑 비교하며 타박할까봐 분기마다 바꿔드렸어요. 저 인간 하는 걸 생각하면 10원짜리 한 장도 아까웠지만 저거랑 똑같은 인간 되기 싫어서 정말 제 할도리 이상으로 해드렸다고요. 그럼 사람이면 고마운 줄을 아셔야죠. 도대체 어머님 그 탐욕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분수도 모르고 욕심만 많은 건 저 사람이 딱 어머님을 닮은 모양이에요. 서로 애틋해서 제 가정도 내팽개치는 모자간이시니 저랑 깔끔히 이혼하고 두 분이서 잘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작살이 났습니다. 끝이 아름답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맺힌 한을 다 풀어 그런지 후련하긴 하더라고요. 집이고 뭐고 죄다 제 재산이니 이혼하고 남편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신나게 제 월급 저 혼자 다 써제끼고 그나마도 제 모친에게 뜯긴 전 남편은 갈 곳도 없어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앞으로 나올 월급은 제가 다달이 착실히 양육비로 빼갈 테니 이제야 제 수준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동안 아비 노릇 한 적 없는 놈이니 이렇게라도 의무의 일부를 갚게 만들어야죠. 그것도 이혼하고 10년이 지나고 나니 그 치 떨리던 인간들도 정말 남처럼 느껴지네요. 저한테는 친정 식구들과 제 두 딸만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다시 생각해도 현명했던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제 돈 한 푼은 아까운 줄 알아도 남의 돈은 쉽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지만 제 전남편이라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도 참 배려가 없는 인간이었어요. 저라고 결코 쉽게 번 돈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제 분에 넘치게 씀씀이가 커졌는데 도로 제 분수대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전남편과 전시모 속이 모르긴 몰라도 제법 쓰릴 거예요. 그게 그동안 그들이 저지른 업보이겠거니 싶습니다. 저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전남편과의 이혼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주변에도 몇 번 얘기하긴 했지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요. 마음껏 여기저기 하소연 좀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올해 32살이 된 여자이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들 이 나이쯤 되면 만나는 사람이 있고 흔히들 결혼 생각까지도 하는데요. 저 역시 그렇고 1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워낙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 나이 차면 결혼하라는 타입이시고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 너보다 2살 위라고?
그럼 딱 좋은 거야. 더 따져보지 말고 그냥 결혼해버려. 엄만 뭐 그렇게 날 쉽게 보내려 그래? 다른 집들은 하나라도 더 따져보고 가려고 하는데. 애지간한 상황 아니고서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네 남친이야 직업이랑 이런 거 다 확실하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그렇다 쳐도 남친은 직장을 그 사이에 한 번 옮겼어. 뭐 확실한 직업이긴 하지만 엄만 사윗감한테 바라는 거 없어? 얘는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네 신랑이랑 너가 살지 나랑 사니? 둘만 잘 살면 되지 뭐. 우리 엄만 저 어릴 적부터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신경을 못 써주셨어요. 우리 지연이한테 너무 못해주고 키워서 그냥 미안한 게 많을 뿐이야. 자식은 다 알아서 자란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 말 믿은 내가 바보지. 뭔 말을 그렇게 해. 열심히 키웠으면 된 거지. 난 엄마 사랑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해. 그런 애가 엄마랑 눈을 빤히 못 쳐다보잖아. 눈물이 그렁그렁해가지고. 내가 어린 내 새끼한테 너무 고생을 많이 시킨 거지. 에휴, 일평생 얼마나 산다고. 엄만 확실히 엄청 바빴고요. 집 없는 서름이 너무 커서 정말 저들이고 이사도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집에 아주 한이 많이 맺히셨답니다. 되게 절약하시고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눈치 주시던 분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어. 엄만 이제 너만 결혼해서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해. 언제 남친 데리고 인사하러 와. 당장 결혼하라고 부담은 안 주고 맛있는 밥이랑 용돈 줘서 보낼 테니까. 참네. 나한테도 용돈 턱턱 안 주면서 남친은 주려고? 그럼 우리 딸내미 남편 될 사람인데 엄마가 잘해 주고 싶어 그렇지. 이렇게 저와 엄마만의 스토리를 생각하면 울컥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말해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전 저만 생각해서 몰랐지. 남친도 막상 결혼하려고 하니까 되게 귀한 집 자식이었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정말 어지간히 귀한 집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된 저에게 이렇게 말해서 깜짝 놀랐답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지연이 너 보고 싶으시대. 그래서 시간 되면 할머니네 오라고 하시더라고. 엄마랑 같이 한번 갈래? 어? 무슨 말이야 그게. 난 아직 어머니 뵌 적도 없는데 대뜸 할머님을? 야 그건 너무 부담된다. 그치. 나도 말하면서 너한테 좀 미안하긴 했어. 근데 외할머니가 올해 90이 넘으셨거든. 언제 요양원 가실지 몰라서 한 번은 꼭 손주 며느리감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연세가. 하긴 그치. 할머니시니까 연세가 많이 드시긴 했겠다.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처음엔 거부감을 느꼈다가 묘하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연세가 많으실 거고 그 와중에 손주 며느리감을 보고 싶어 하신다니 이런 특수한 상황에 이끌려 결국 저는 남편도 아닌 남친 외할머니 댁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가는 자리에 예비 시어머니, 그러니까 지금부턴 그냥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저까지 셋이서 같이 차를 타고 갔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이날 처음 뵀던 어머니는 참 잘 꾸미고 화려한 차림새를 하고 계셨어요. 딱 봐도 누구나 알기 쉬운 명품을 두르고 계셨고 머리나 피부에 되게 공을 들이셨더라고요. 긴장한 저는 뻘쭘해하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저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창훈 씨한테 많이 듣긴 했지만 정말 미인이시네요. TV에 나오는 중견 탤런트 여배우분 같으세요. 솔직히 완전 이빠른 말은 아니고 정말 잘 꾸미고 피부도 곱고 예쁘시긴 했거든요. 인사치레상 겸사겸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머니는 꽤 두도한 편이셨어요. 이게 저를 되게 당황하게 만들었답니다. 어머, 별소리를 다. 지연이라고 했나? 나도 이제 편하게 지연이라고 부를게. 되게 이빠른 말 잘하는 타입이구나. 너무 그렇게 경직되어 있을 거 없어. 나 그렇게 어려운 사람 아니야. 네? 아니,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요. 정말 아름다우셔서. 그렇게 한 말이에요. 엄만 왜 사람 무한하게 그렇게 말을 해? 하여간 칭찬을 칭찬으로 못 받는다니까. 이게 다 니네 아빠 때문. 아, 아니다. 이런 소리 할 건 아닌데. 그래, 지연아. 암튼 가면 할머니한테 인사 잘하고 손잡아 드리고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야. 알았지?
일단 저도 이때 뭔 정신으로 20분가량 차를 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도착한 곳은 그냥 평범하기 그지없는 작은 아파트였답니다. 들어가자마자 예비 시 외할머니는 거실 소파 부근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전 깜짝 놀란 게 곧 요양원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90대라고 하시니까 엄청 몸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아주 꼿꼿하게 허리를 바로 세우고 절 보자마자 되게 딱딱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우리 창현이 색시감이구나. 어서 와라. 여기 앉아. 아, 네. 안녕하세요, 할머님. 아, 만수무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간식 사왔어요. 저는 남친이 말해준 할머니용 간식을 사왔고 인사를 드렸는데도 어쩐지 분위기는 좀 차가웠어요. 근데 점점 분위기가 절 좀 갑갑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외할머니가 안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손주, 손녀들한테 무한정 예뻐해 주시고 그러지 않나요? 제가 손주 며느리감이라 그런지 몰라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현이 아주 귀한 애야. 정말 귀하게 키웠어. 여기 창현이 엄마. 그니까 시어머니 될 사람이 엄청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다니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잘 알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할머니는 가볍게 넘어가 주지 않으시더군요. 결혼하면 결혼해서 네 시어머니 친정도 돌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일 한다고? 교사, 학교 교사래 엄마. 나이는 올해 32살이고. 어머니는 재빨리 할머님께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른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 싶으면서도 기분이 결코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할머님은 계속 뭐 거치는 것 하나 없이 쭉쭉 말씀하셨고 전 너무 피곤해서 중간에 남친을 슬쩍 꼬집었어요. 결혼해서 니들끼리만 잘난 줄 알고 살면 안 돼. 시댁에 잘하고 시어머니 친정도 챙기고 그래야 돼. 원래 우리 집은 근본 없는 집이랑은 상종을 안 해. 세상이 변했으니까. 그러면서 뒷말은 솔직히 잘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씀을 계속하셔서 못 참고 남친을 쓱 건드렸어요. 나 너무 피곤해. 집에 가서 쉬고 싶어. 그러자 남친은 바로 자기 할머니 말을 자르고 가겠다고 했고 그걸 할머님은 좀 고깝게 보시더라고요. 아, 하지만 전 이때 갔을 때 그 집의 분위기라든지 향내, 너무 딱딱한 할머님 표정과 훨씬 딱딱했던 요구 사항까지 진짜 멀미가 날 것 같아요. 다시 떠올려도 몇 가지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서 다신 가고 싶지 않네요. 암튼 거의 도망치듯이 전차에 올라탔고 어머니는 그 뒤를 따라 타시면서 좀 아쉬워하시더군요. 엄마가 그거 말고도 할 얘기가 많은데 원 니네들 바쁜 거니? 할머니랑 밥이라도 먹고 가지. 에이, 엄마. 우리 다 일하다가 왔잖아. 너무 피곤해. 어머, 지연이 너도 피곤하니? 창현인 그렇다 치고 지연이 너도 피곤해? 아, 아니요. 근데 제가 내일 일찍 출근을 할 일이 있어서 오늘 좀 서둘러서 들어가긴 해야 해요, 어머니. 너무 아쉽잖아. 이렇게 헤어지기 좀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갈래? 저는 이때 정말 울 것 같은 표정이 되어 남친을 보았고 가까스로 저희 집에 뛰어내려 그 자리를 피하긴 했어요. 그런데 전 그러고 며칠 뒤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요. 와, 세상에. 그건 바로 어머니셨어요. 어머,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제 번호는 어떻게 아, 이게 아니라 창현 씨가 가르쳐 드렸겠네요. 근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번에 그렇게 보낸 게 너무 아쉬워서 그렇지.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가. 온 김에 창현이 아버지 같이 보고 가고 귀한 외동아들 며느리감인데 꼭 집에서 밥 한 끼 먹이고 싶어서 그래. 아, 네, 어머니. 그럼 그렇게 할게요. 언제 들리면 될까요? 전 어쩌지 약속을 잡았고 어쨌건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이니 한 번은 봐야 한다 싶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런 부분을 몰라서 그런가 제 동료 교사 언니들은 반대하더라고요. 어머, 뭐야? 나 솔직히 그 실외할머니 댁 갔다는 것도 기절 촉풍했어. 아무리 연세 많으시다지만 뭘 미리 손주 며느리를 불러서 보자 그래? 저도 좀 놀랍긴 했는데 근데 요양원 들어가시고 뭐 사정이 있어서 그건 어디까지나 지들 사정이지. 거기 할머니 연세 많으신 게 나랑 상관이 있어?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지만 앞날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거 엄연히 엄청 사람 부담 주는 거야. 아, 그쵸. 근데 어떻게 거절할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자기가 거절해? 이 모든 걸 연결시킬 사람이 멈추게 해야지. 남친은 뭐 한대? 왜 그걸 끌려다니고 있어? 똑같이 일하고 돈 버느라 바쁜 여친한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전 이 부분이 너무 부정적이라서 좀 걸러듣고 싶었지만 그래도 마냥 대충 듣긴 좀 그랬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혼하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막 새 시작하려는 신부한테 이런 말하기 싫지만 말이야. 그냥 뭐랄까, 내가 결혼 전에 이렇게 해둘 걸 후회한다는 정도로만 알아둬. 우리 시댁도 그렇게 며느리한테 집착하고 끌고 다녔거든. 아우, 힘드셨겠어요, 선생님. 전 지금은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시집살인지. 사실 어머니가 엄청 친절하게 챙겨주시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어렵고 제가 뭐 실수한 것 같고 그렇거든요. 자긴 아직 젊은데 좀 더 따져보고 결혼해. 요즘 좋은 시어머니들 많던데 왜. 여기서 좋은 시어머니란 자식 장가 보내놓고 얼씬도 안 하고 보려고도 안 하고 자기 삶 멋지게 사는 사람이야. 자기 인생이 만족스럽고 자신 있는데 왜 그렇게 자식한테 집착을 하겠어. 아,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어. 본인 남편은 내팽개치고 본인 아들이랑 재혼하고 싶으신 분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얄밉고 못 견디겠는 거야. 안 볼 때마다 몰래 찔러대고 식은 밥 주고 힘든 곳에 굴리고 진짜 못 볼 걸 엄청 겪었어. 여기까지 들으니까 저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무섭더라고요. 마치 남자들이 군대 체험 가지고 겁주듯이요. 자기가 그런 일 겪을 거란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땐 비슷해. 이게 결혼해서 시댁한테 시달려 본 사람들이 받는 느낌이랄까? 촉이 있거든. 딱 그게 느껴져 나는. 아무튼 전 이때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마음에 적당히 담아두고 말았는데요. 이후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이 선생님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진짜 제법 만만치 않은 분이셨거든요. 어 나는 옛날에 창현이 할머니, 그니까 시어머니가 엄청 불러싸서 그거 따라다니는 거 지겨워 죽겠더라고. 그렇게 애 키우는 걸 눈 시뻘겋게 뜨고 옆에서 지켜보고 그랬다. 아주 시댁이라면 내가 학을 떼잖아. 난 시어머니 짓 안 할 거야, 지연아. 걱정 마. 엄마도 참. 근데 시어머니 짓이란 게 별게 따로 있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거 아니야. 뭐 별게 있니? 옛날처럼 아들 뺏어간 여자 보고 괴롭히면 다 시어머니 짓이지 뭐. 요즘 그렇게 하고 살면 아들 평생 못 본다더라. 무서워서 살겠니? 그러면서 어머니는 본인도 모르는 새 저에게 그 시어머니 짓을 하고 계셨어요. 혹시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듣고 판단해 주세요. 같이 식탁을 차리는데 계속 본인 아들은 빼고 저만 부르시더라고요. 지연아, 와서 이거 계란 껍질 좀 까주라. 상추는 씻으면 되고 샐러드 할 거니까 진짜 할 거 없어. 내가 찌개 끓이고 손 많이 가는 건 다 해놨거든. 엄마, 나도 뭐 좀 할게. 얘는 여기 뭐 있는지 모르잖아. 뭘 하려 그래? 아빠 곧 오신다니까 넌 거실이나 좀 치워. 여기 뭐 있는지야 내가 알려주면 되잖아. 앞으로 어차피 계속 해야 되는 일인데. 여기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포인트는 바로 그 말이었어요. 어차피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일이라니. 이게 뭔 말인 걸까요? 어머니는 저에게 가볍게 시키신다곤 했지만 정말 쉬지 않고 그 간단한 일들을 위해 수십 번 부르셨답니다. 지연아, 여기 계란 좀 잘라서 담아주라. 냉장고 열면 소스 있어. 아, 맞다. 숟가락 좀 꺼내줄래? 여기 안에 있을 거야. 없다고? 왜 없지? 저기 미안한데 김치 냉장고 뒤쪽 찬장 좀 봐주라. 거기도 없어? 내가 여벌로 숟가락 갖다 놨는데 왜 없지? 그러면서 저는 좀 경악을 금치 못한 게요. 밖에서 먹어도 이렇게 주진 않을 텐데 어머니 주방에 서 계신 동안 30분가량 같이 봐드린 저에게 나무젓가락과 플라스틱 숟가락을 주시는 거예요. 아, 네, 저야 뭐 아무거나 먹으면 되니까요. 미안해. 우리가 다 먹던 숟가락인데 남의 것 쓰면 찝찝할 것 같아서 미안.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좀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게다가 힘들게 고개 삶으시고 샐러드도 하시고 찌개도 끓여 놓으시곤 너무 말로만 칠해를 하시는 거예요. 창현아, 이거 팍팍 떠서 먹어. 당신도 얼른 이거 국자로 떠서 드셔요. 며느리랑 같이 준비한 거니까. 엄마, 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며느리라고 해, 부담되게.
어머, 그러게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래. 지연아, 밖에선 그냥 며느리라고 해야지. 그래도 되지? 아, 네. 그러면서 어머니는 제 앞에 놓여 있던 수육 몇 점을 갖다가 무슨 집게로 대여섯 점을 확 한쪽으로 쏠아선 그대로 집어서 본인 아들 밥 공기에 얹어 주시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같이 가스불 봐가면서 삶았는데 남친이 눈치 보며 제 옆에 두어 개 덜어줘서 겨우 그거나 먹었어요. 이러니 아버님이 갑자기 불평하시더라고요. 아니 참, 다 같이 먹자고 불러놓고 그렇게 아들내미한테만 다 몰아주면 어떡하라고. 나도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여기 며느리감은 어떻겠어? 실컷 부려 먹어 놓고 일당도 안 줄 거면서 먹는 걸로 치사하게 그러기야? 와, 한편으로 이때 아버님 말씀이 얼마나 속 시원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도 이때 순간적으로 드러난 성질이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어이구, 자기 먹을 거 알아서들 먹으면 되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나야 원래 내 아들 챙겨주던 대로 주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 꼴보기 싫소? 이제 장가 보낼 아들내미 며느리가 챙겨주겠지만 내가 앞으로 얼마나 챙겨주겠어? 당신이나 여기 지연이야 알아서들 먹으면 되지. 아, 엄마, 그냥 둬. 내가 먹으면 돼. 저기, 지연아, 이거 먹어. 그러면서 남친은 좀 민망해했고, 그제서야 제 쪽에 덜어주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니는 이때 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신 걸 후회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짧은 식사 모임에서 모든 패를 다 내보이셨어요. 남친이 저에게 고기를 주는 그 순간, 진짜 눈에서 번개가 찌릿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얘는 미쳤나 봐. 창현이 너 되게 웃긴다. 지연이가 손이 없어 뭐가 없어. 여기 있는 거 집어먹으면 되지 무슨 애기처럼 그렇게 집어줄라 그래? 어이씨구, 당신은 불과 몇 분 전에 아들내미한테 그래놓고 며느리감 주는 건 싫은가 배? 이게 시어머니 짓이지 뭐요. 본인 며느리일 때 그렇게 치를 떨더니만 당신 우리 어머니 며느리 아니고 딸이었나 보네. 어쩜 그렇게 며느리 부린 모습이 똑같아? 저는 아버님의 발언들이 너무 시원하고 한편으로 슬쩍 웃겼지만 여기서 전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몰래 입 다물고 모른 척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버님한테 막 짜증을 내셨어요. 이 사람이 진짜 앉아서 남이 해주는 밥 먹는 주제에 그냥 곱게 먹어요. 다음엔 안 부를래니까. 안 부르면 난 땡큐야. 주말 부부로 나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자연인처럼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피곤하게 불러? 나 이제 당신보다 요리 잘해. 하도 구박받아서 알아서 잘 먹고 있구만. 그거 조금 차려주면서 생색은. 결국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되어 어머니는 내내 얼굴을 찌푸리고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말이에요. 암만 부부끼리 사이가 좀 언짢을 수는 있어도 어머니 아들 쪽 손님 예비 며느리감이 인사를 왔는데 저렇게 티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탕탕 놔가면서 기분 나쁜 티를 내시더라고요. 왜 저한테 본인 시댁 욕을 하시는 걸까요? 심지어 돌아가셨다는데 말이에요. 내가 시댁에 그렇게 뒤고 살았어. 네 시아버진 진짜 시집살이가 뭔지 몰라 저런다. 자기 엄마한테 내가 당한 건 있고 아주 그냥 부인 놀리기에 바빠서 저 모양이지. 아우, 엄마. 오늘 잘 모이자고 불러놓고 이러지 마. 나 창피해서 지연이 잘 못 데려온다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식사를 하고 그날 치우는 것도 남친이 가까스로 구해줬어요. 엄마, 이렇게 산더미 같은 설거지는 그냥 식기세척기 돌리면 되잖아. 왜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자 그래? 내가 이거 언제 다 설거지하자 그랬니? 애벌 설거지 한 다음에 돌릴 생각이었지. 아, 그니까 언제부터 엄마가 그랬다고. 아, 됐어. 우린 그만 나가볼게. 얘나 나나 내일 일해야 돼서 피곤해. 그니까 밖에서 먹는다는데 왜 일거리를 늘려선. 이때 남친이 제 지친 표정을 봐서 그런지 되게 뾰족하게 어머니한테 짜증을 냈어요. 결국 전 사양 안 하고 앞치마를 벗은 후 그냥 못 이기는 척 집을 나섰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한숨이 터지면서 겨우 이제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남친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초반부터 이쯤까지 그렇게 절 따라다녔어요. 결혼하자고 노래를 그렇게 불렀는데 점점 자기 집에 저한테 부담 주는 모양이 됐잖아요. 그러니 그게 신경 쓰였나 봐요. 엄마도 참 원래 저러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들떠 있는지 몰라. 근데 어머님이랑 아버님 주말 부부신 거야? 아, 이게 사실 내 얼굴 침 뱉기 같아서 좀. 그게 우리 엄마가 되게 공주과야. 엄마 딴엔 본인이 애교 부려서 모든 걸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빤 그런 걸 엄청 싫어하거든. 조금만 안 맞으면 둘이 저렇게 투닥거려.
아빠가 참다 못해 지방으로 내려간 거야. 전 아무 생각 없이 건넨 질문에서 예상 외의 충격적인 답을 듣고 놀랐어요. 아, 그랬구나. 그럼 당신도 좀 힘들지 않았어? 난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주변 보니까 엄마 아빠 사이가 나쁘면 힘들어 하더라고. 왜 안 그랬겠어. 힘들었지. 지금이 차라리 나아. 아빠도 지방 내려가고 주말에만 오시는데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시거든. 암튼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하던 차 저희는 슬슬 신혼집들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집값이 워낙 믿기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아무리 우리 둘 연봉 합친 게 1억이 넘는다고 해도 부족했거든요. 근데 이때 저는 그 앞의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쾌한 일을 겪게 됐어요. 어머니가 아예 대놓고 요구사항을 제출하셨거든요. 응, 지연이 바쁘니? 잠깐 통화 좀 되지? 네, 어머니 괜찮아요. 점심시간이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너랑 창현이가 신혼집 알아보고 있다며? 아, 네네. 시간 날 때마다 알아보러 다니고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창현이가 혹시 말했니?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해준다고 얘기했나?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부모님께 직접 듣진 못했거든요. 저도 슬쩍 귀를 쫑긋 세우고 어머니 의견을 들었는데요. 좀 놀라웠어요. 우리가 꼬마 건물 굴리는 게 하나 있어. 그리로 들어와서 사는 것도 괜찮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집 바로 옆이야. 아, 꼬마 건물이요? 어머니 댁 바로 옆이요? 전 되물으면서도 내키지 않았어요. 설사 좀 모자라고 작을지언정 우리 둘이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해도 가까이서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아무리 제가 결혼 초짜 새댁이 될 예정이긴 했지만 시댁 근처에서 사는 건 상상도 안 해봤어요. 몇 번 겪어본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저에게 필요하게 느껴졌거든요. 저흰 지금 직장이랑 가까이 다녀야 해서 아마 그쪽으로 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 너는 교사라서 얼마 안 있으면 또 옮겨 다니고 그래야 되잖아. 그리고 창현이 직장은 여기서 가까워. 어차피 넌 이사 다녀야 되니까 신혼초랑 아기 낳을 때까진 여기서 좀만 불편하게 다녀도 되지 않아? 나이 젊은데 뭐가 걱정이야? 네? 어머니 댁에서 저희 학교까진 출퇴근 거리가 꽤 되는 편이라서 전 이 학교에 그래도 4년 정도는 있을 상황인데 그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는 조금 말실수를 하셨고 그게 저를 무척 언짢게 만들었어요. 지연아, 네가 뭘 좀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나 절대 꼰대나 진상 시어머니 아니다.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때 우리처럼 그 작은 꼬마 빌딩이라도 갖고 있는 건물주가 흔한 거 아니야. 너 진짜 여유 있는 집에 시집 오는 거라니까. 아, 네,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되게 떨떠름한 얘기 아닌가요, 솔직히? 왜 본인의 재산을 갑자기 무기로 삼아서 저한테 가까이 살려고 강요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때부터 저는 눈에 띄게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대충 다 들어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니네 집은 어디에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다음에 갈 땐 나랑 같이 다니자. 니네가 뭘 알겠니? 지금 저 건물 사게 될 때도 다 내가 노력한 거야. 네 시아버진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어휴, 이 와중에도 본인 부부 얘기하면서 한탄을 하시니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걸까요? 하지만 저도 정말 예의상 초반에 한 번 정도는 피하기가 좀 그래서요. 남친과 같이 나란히 어머니랑 집을 알아보러 갔어요. 근데 이때 남친조차 민망해하는 상황이 생겼으니 전 본격적으로 어머니가 싫어졌답니다. 어머, 여기 녹물 나오는 것 봐. 니네 이런 거 잘 봐야 돼. 세상에, 이 집이 얼마라고요? 이 정도 평수에? 어이구, 진짜 못 살겠다. 이런 집 줘도 안 가져. 하하, 어머니가 기준이 많이 높으신 편이네. 여기 신혼부부들이 많이 와요. 이 옆집도 어제 계약하고 갔고요. 아이, 진짜? 그 말을 믿으라고요? 이런 집을 내가 쫓아가서 말려야겠네. 이러니 가운데로서 우리도 짐땀을 빼게 됐고 이후로는 저도 부담이 됐어요. 집을 미리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어머니 모시고 번번이 다니기도 좀 부담되는 것 같아. 우리끼리 알아본다고 말씀드릴게. 내가 말씀드릴게. 아니야. 어머니가 나한테 얘기하신 거니까 이건 확실히 해둘게. 저는 이제 어머니랑 관계에서 제가 직접 전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뭔가 더 끌려다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화근이 되어 우리 결혼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니네끼리 다니겠다고? 안 되겠다.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들 같아서 원. 그
있잖아. 사진이라도 좀 찍어서 보내줘라. 입구부터 해서 하나하나 다 찍어서, 알지? 어머니가 참견하시는 범위는 점점 넓어져만 갔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느낌이었어요. 하나하나 다요, 어머니? 그래, 내가 뭐 다 한 것 때문에 그러겠어? 니들 사기당할까 봐, 손해볼까 봐 그러는 거지. 그래서 어른이랑 같이 다녀야 되는데 말이야. 저는 슬슬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요.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해 엄마에게 띄엄띄엄 말하게 됐어요. 에? 뭔데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닌대? 결혼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 집도 굳이 왜 시댁 근처에서 살아야 돼? 그 집 안 들어간다 그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말했지만 안 받아들이시기로 작정하셨나 봐. 나 너무 답답해, 엄마. 어떡하지? 좀 그렇다. 시어머니 짜리가 벌써부터 그렇게 유난이어서 어째?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선입견 생기려고 하네. 엄마는 이때부터 좀 안 좋게 보셨고요. 어머니는 갈수록 저한테 연락하는 빈도수가 올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서운하신 건지 누가 보면 결혼한 지 이미 한 몇 개월 된 며느리인 줄 알겠어요. 지연아, 지금은 니네가 소꿉놀이 준비하는 기분 들고 좋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지가 않아. 난 니들이 못 해본 경험이랑 고생 다 해보면서 지내왔고 이럴 땐 어른 말 들어야 해. 왜 저번에 마지막으로 다녀온 집은 아직도 사진이 없니? 꼼꼼하게 찍어서 보내라니까. 그거 창현 씨가 찍어둔 거라 본인이 보내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 핸드폰으로 찍은 게 아니라서. 어머, 그럼 바쁜 애 보고 그거 보내라고 한 거야? 그러지 말고 네가 찍었어야지. 창현이가 회사에서 일하랴. 무슨 정신이 있니?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점점 짜증이 나서 이걸로 남친에게 싫은 소리를 자꾸 하게 됐어요. 이 사람도 처음엔 곤란해하더니 불만이 반복되니까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자기도 알잖아. 내가 몇 번이나 엄마한테 안 된다고 말하고 뭐라 했던 거. 이 이상 더 뭐라 그래? 엄마 심지어 어제 나한테 우울하다 그러더라. 응? 뭐가? 어머니가 우울하실 일이 뭐가 있어? 엄마 입장에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여간 몰라. 이건 나도 답답한데 아들 뺏기는 기분이래. 세상에, 그걸 대놓고 말씀하셨다고? 남친은 이때 말을 좀 아끼는 분위기였지만 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상견례 때 알게 됐답니다. 어쩌다 상견례까지 분위기가 이어졌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래도 결혼한단 말이 나왔으니까 양가 어른들끼리 준비해서 알게 된 거고요. 근데 이게 상견례 하루 전날 예비 시어머니란 사람이 예비 며느리한테 보낼 문자인가요? 지연아, 난 좀 너한테 서운한 게 많다. 우리 창현이나 나나 네가 신경 쓸 게 많은데 놓치는 게 너무 많은 느낌이야. 결혼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무슨 사춘기 애들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기분이 확확 바뀌어서야 어떡하나요? 제가 다 불안해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전 하루 전날 받은 문자로 무척 불쾌했지만 남친과 둘 다 예민하고 날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로 꺼내지 않고 조용히 이날 고급 한정식 집에 다 같이 얼굴을 봤어요. 이제서 말하는 거지만 이때 엄마가 힘든 몸을 이끌고 오셨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기왕 결혼을 할 거면 당기고 싶었던 이유는요. 저희 엄마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남친도 이때가 되어서야 알고 많이 놀랐어요. 뭐, 어머니가 저기 장모님이 암이시라고? 그럼 벌써 항암 치료를 몇 번이나 하신 거야? 그래서 엄마 머리도 밀어둔 상태고 살도 많이 빠져 있어. 얼굴 색도 나쁘고 그래서 화장도 하고 신경 많이 쓰고 간대. 그냥 알아도 모른 척 해줘. 결혼할 사이니까 이것저것 숨기고 싶지 않고 숨길 일도 아니니까 말하는 거야. 어른들께는 굳이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괜히 걱정하시니까.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과연 저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은 했답니다. 남친도 이때만큼은 너무 불안했어요. 우리 엄마가 또 쓸데없는 말로 폭주하면 안 되는데 그냥 짧게 만나고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괜히 코스 요리집 와 가지고 시간만 길어지네. 남친의 이 예감은 적중했어요. 어머니는 초면에 인사하고 물을 한 잔 드시더니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지연이가요. 참 예의도 바르고 이뻐요. 근데 요즘 보니까 아주 조금 자기 의견이 생겼더라고요. 글쎄, 저는 그게 그렇게 서운하지 뭐예요. 애들 지 바라보는 거 아직 엄마로서 걱정이 많잖아요. 전 지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싫다는 거 있죠? 그래요? 그야 뭐,
근데 저도 듣고 보니까 느낀 건데 얘네들 30이 넘었잖아요. 둘이서 알아서들 하게 두시는 게 낫죠. 신경 쓰면 우리만 머리 아파요. 이 말에 어머니는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눈썹을 위로 확 치켜뜨시고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엄마가 거기에 이어서 반박을 한 거예요. 솔직히 제가 속상했던 얘기를 엄마한테 다 한 것도 아닌데 엄마는 안으로 꽤 쌓아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비 사돈께선 며느리감한테 원하는 내용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아무튼 저도 날이 날이다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서 많이 기대하고 왔어요. 아무쪼록 우리 딸 이쁘게 봐주시면 저야 좋아요. 아니 글쎄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창현이 진짜 귀하게 키웠거든요. 저희 친정엄마가 업어 키웠어요. 엄마 연세가 벌써 90대를 훌쩍 넘기셨어요. 그러니 제대로 장가를 보내고 싶은 거고요. 저도 듣다 듣다 어째 점점 가관이네 싶었지만 엄마도 그걸 느끼긴 마찬가지였나 봐요. 가뜩이나 아직 많이 아프고 신경이 곤두성한 엄마는 그걸 그냥 안 넘기고 다시 짚더라고요. 제대로 장가라니. 장가 보내는데 메뉴가 또 따로 있나요? 제가 진짜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참 피곤하네요. 보통 다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아들 귀하게 키웠고요. 까놓고 말해서 아들 그냥 보내기 아깝죠.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얘네들끼리 좋아한다고 그냥 막 보낼 순 없잖아요. 네? 막 보내긴 뭘 보낸단 건지 그렇게 보내는 부모가 어딨나요? 이거 점점 음식 그릇을 나르는 직원들도 이 냉랭한 분위기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어머니는 그 전날 보내주신 문자와 일맥상통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 이때 진짜 따지고 싶을 뻔했는데 겨우 참았어요. 그쵸? 다들 좋은 마음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창현이가 딱 그래요. 외동이고요. 솔직히 집이 좀 기울면 힘들지 않나요? 그런 거 극복하고 보내기엔 서로 너무 좋은 선택지들이 있잖아요. 전 원래 이런 거 챙기는 사람도 아니지만 좀 우리 집이랑 약간 안 맞달까? 아무튼 균형이 안 맞아요. 아니, 무슨 말인지 도통 제가 듣기엔 딱 잘라서 이 말 같은데요. 기껏 상견례 나오긴 했지만 그냥 우리 딸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약간 당황하시더니 결국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대체? 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며느리감이니까 계속 지켜봤는데 그냥 서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웃 사촌으로 얼굴 보며 지내도 되니까요. 아, 기가 막히네. 지연아,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 침묵을 깨고 어머니가 아주 급작스러운 본론을 내시대요. 저는 우리 아들 좀 지원 빵빵하게 해줄 집이 필요해요. 우리 아들 직장 이동 편도 많고, 암튼 그래서 전 우리 집 옆에 살길 바랬는데, 지연이가 싫다잖아요. 솔직히 우리 남편 급여가 많은 편이라 해도 어디까지나 계약직이었고 변덕이 좀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어머니는 아예 작정을 한 사람처럼 슬슬 조건을 풀어두시더라고요. 우리 창현이 모르셔서 그렇지 기업에서 상도 받고 앞으로 큰일 많이 하래거든요. 지연이 직업이 마음에 너무 들어서 저도 지켜보고 이뻐하긴 했는데 그렇게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저희가 집 해주면 그쪽은 1억도 못 맞춰올 것 같은데 틀려요? 와, 이렇게 금액 다 초반에 오픈하고 시작하는 거였어요? 난 무슨 경매라도 하는 줄 알았네. 경매를 해봤어야 알지. 보니까 지연인 8천인가? 그 정도만 보탤 수 있다더라고요. 맞지, 지연아? 그래, 암튼 이걸로 애들 상황에 맞는 신혼집은 어림도 없어요. 저희 빌딩 팔아서까지 해주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좀 이해를 해보고 싶은데, 제 주변에 애들 결혼시킨 친구들이 하나둘이 아닌데 뭐예요, 지금? 제가 왜 상견례랍시고 신경 써서 나와서 면전에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어야 하나요? 그게 좀 그렇잖아요. 이거 그냥 끝낼 얘기 같지 않아서 말 나온 김에 그냥 다 던질게요. 솔직히 사돈 차림새도 그렇고 적당히 답이 나오지 않나요? 전 상견례 자리에 이렇게 모자 쓰고 대충 오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저도 상견례 처음이지만 친구들이 애들 많이 시집 장가 보내서 알 거 다 알거든요.
와, 여기서부턴 저도 생각이 여기저기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머니는 우리 엄마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지 멋대로 생각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인데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그렇게 대충 꾸미고 나오시는 분은 처음 봐요. 그건 상대를 무시하는 거죠. 어, 어머니, 저희 엄마 옷차림이요? 그게, 지연아, 나 지금 말하고 있잖아. 암튼 결혼시킬 대상과 그 가족들을 만나는데 너무 허름하게 오셔서요. 전 그런 거 좀 싫어요. 외모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것만큼 빠르게 전달되는 게 어딨나요? 저는 이때부터 이 결혼은 안 되겠구나 하는 직감이 왔어요. 어머니뿐 아니라 저도 이제 진저리가 나서 하기 싫어졌으니까요. 저는 구구절절 자세하게도 상황을 설명한 것 같네요. 더 할 말은 없고 틀린 말 못하는 성격이니까. 사돈, 아니 그쪽에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우리 엄마는 이날 나름 좋은 옷들을 골라서 잘 입고 간 편이었는데 온통 명품으로 도배하고 머리까지 뽕을 놓고 온 어머니는 전혀 이해가 안 되겠죠. 저는 저 역시 할 말은 하고 싶어 어머니께 엄마의 병에 대해 말을 했지만 전혀 요동치 않으셨어요. 어머, 저런, 그러게요. 큰일을 겪으셨네요. 일부러 차름 신경을 안 쓰시는 건 아닐 테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는 창현이 좀 지원해 줄 집이 필요해요. 지연이네는 제가 딱 봐도 그러기엔 무리예요. 그럼 우리 좋게 헤어집시다. 저희 먼저 갈게요. 그런데 이때 엄마가 힘겹게 저를 손짓했고 저들을 부르라고 했어요. 정확히 말해서 저들이 아닌 저희 시어머니요. 어머니, 잠시만요. 엄마가 하실 얘기가 아직 남으셨대요. 그러자 엄마가 바로 어머니를 향해 작지 않은 소리를 던졌답니다. 남의 집 귀한 딸 품평이 하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뽑아놓고선 우린 그런 기회도 안 줘요? 세상에, 이런 거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일단 거기 멈춰봐요. 제 이야기도 좀 들어보세요. 엄마는 씩씩거리면서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어요. 이유가 고작 그거라고요? 내가 오늘 옷차림이 남루해서 별거 없는 빈털터리 거지 집안으로 보이나 봐요. 와, 저기요, 아줌마. 이 말에 저도 남편도 어머니도 아버님도 동시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쪽 그 꼬마 빌딩이는가 뭔가 있는지 나도 잘 알겠다고요. 근데 그걸로 뭘 알 수 있어? 투자는 제대로 하고 있고? 진짜 웃긴다. 나도 건물 있는데 이거 귀에 꽂히기나 하겠어요? 엄마는 급기야 똑같은 눈높이에 맞춰 아주 유치하게 이렇게 말을 하시더군요.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하긴 하는데 그쪽에 꼭 인증을 해주고 싶네요. 우선은 나도 돈을 피같이 아끼는 사람이라 사위 따위 굳이 지원해주고 할 생각은 없지. 근데 사위가 이쁘게 굴면 해줄 생각도 있는 거고요. 나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서 머리 해야 되니까 먼저 일어날게요. 의미 없는 대화 해봤자 입만 아프지 원. 그런데 엄마는 이때 낑낑대면서 자리에 일어났어요. 있잖아요, 아줌마. 이제 사돈도 뭣도 아닌 사이니까 내가 말 좀 편하게 할게. 그 말본새를 좀 잡아 뜯어 고치고 싶어서 말이야. 여차하면 그쪽도 존댓말 기분 나쁨 쓰지 말고 예의 차려 반말하든지. 어디서 지금 그 거지 같은 꼬마 건물 갖고 갑질이야. 뭐야?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아줌마라고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요? 예, 지연아, 안 되겠다. 나 진짜 짜증나서라도 여기 인증을 좀 해줘야겠어. 지금은 안 되지? 그러지 말고 주말 지나고 나서 얘기하던지. 여기서 엄마는 제 말을 탁 자르고 성큼성큼 부동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건 진짜 최악의 결말인데 말이에요. 있잖아. 나도 그 짝이랑 똑같이 건물주거든. 근데 그 빌딩 얼마나 해? 한 40억대라도 되나? 내 건물은 200억대야. 지금 땅이 있고 그쪽이 원하면 얼마든지 서류로 확인도 시켜줄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본인을 붙잡고 무섭게 말하는 우리 엄마를 보며 어머니는 약간 놀란 기색을 하더라고요. 아휴, 이게 뭔 말인지. 됐어요. 더 섞이고 싶지 않네요. 근데 엄마는 여기다 빽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딸 통해서 보내줄 테니까 꼭 봐요. 제발
반드시 보고 그거 보고 배 아프고 아쉬워하면서 먹고 떨어졌으면 좋겠네. 나라면 내가 그쪽이면 아쉬워서 분해 터져가지고 이따위로 말한 내 입 때문에 발등 찍고 잠을 못 잘 거야 정말. 확신에 차서 말하는 우리 엄마를 보며 어머니는 뭔가 조금씩 불안해 보였어요. 아유, 뭐라는 거야? 창현아, 아빠 차 어디 있니? 나가보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아버님이 짜증을 확 내시더군요. 아버님만 놓고 보면 저에겐 나쁘지 않은 시댁일 수도 있겠어요. 야, 당해도 어쩜 이런 개망신을 당하냐? 이러니 내가 주말 부부라고 앉았지. 창피하다, 창피해. 뭐라고? 아, 이 인간이 미쳤나? 당신까지 왜 이래 정말? 당신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나한테 물을 일이야? 이게 뭐야? 멀쩡히 창현이 장가 보내려고 와가지고 이렇게 개판을 쳐놨잖아 당신이. 몸도 아픈데 무리해서 왔다는 사람을 갖다가 아주 상면박을 주질 않나. 당신 이러다 벌 받아. 아니 엄한 창현이가 엉망진창되는 거야. 뭐라고? 당신이 뭘 알아? 창현이 내가 붙들고 끼고 키웠는데 자식 좀 잘 보내자는 게 그렇게 잘못됐어? 여기서 남친은 머리를 쥐어 싸매고 고개를 크게 돌려댔고 전 그냥 이날 엄마를 따라 나가버렸어요. 안 그래도 지쳐버린 우리 둘 앞에 어머니가 이렇게 던진 돌멩이는 더욱 아프게 우릴 때렸답니다. 다음날 오전에 순전히 저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인 건지 아님 우리 엄마가 굳이 집에서 사진까지 찍어보낸 땅 관련 서류들을 보고 마음이 동한 것인지 남친과 어머니는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구질구질한 그림이라 그냥 안 보고 싶었지만 뭐라 하는지 궁금했는데요. 남친은 결국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기 엄마 편이더라고요. 지연아, 우리 엄마가 좀 경솔하게 말을 했어. 내가 다시 사과할게. 지난 일은 우리 조금씩 놓칠지라도 그렇게 가자, 어? 그 말은 결혼 준비 다시 하자는 얘기지?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안 할래. 결혼 생각 없으니 돌아가죠. 어머니, 아니, 저한텐 이제 어머니가 아니시니까요.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돌아가 주세요. 예, 지연아, 이렇게 전화로 말하지 말고 우리 얘기 좀 들어줘. 집 앞에 찾아왔는데 사람을 들여보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딨어, 어?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문 안 열어주고 그들이 밖에서 20분 남짓 기다리는 걸 창밖으로 보고만 있었죠. 결국 지쳐버린 어머니는 투덜대면서 본인 아들 차를 탄 채 그대로 사라졌어요. 뭐 어쩌겠나요? 결혼 상대 중 한 명이라도 싫다고 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고 이 결혼은 무산됐고 사실상 상견례 직전까지 마음에 드는 집을 못 구한 게 되려 복이 됐네요. 거의 기존 결혼해서 동거 시작한 커플들처럼 우리의 터지를 만들어갈 예정이었거든요. 그랬다면 상견례 무산되고 집도 나누고 어쩌고 하느라 더 골치 아팠을 테니까요. 지금의 저는 그냥 엄마 간호하고 회복을 기다리면서 둘이 당일치기로 가볍게 근처 여행을 다녀오고 있어요. 남편은 그날 뒤로 한 달 가까이 매달렸지만 부모님들끼리 들이받은 거라 희망은 조금도 없었어요.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미련 그득한 문자를 보내오네요. 뒤늦게 우리 엄마 건물 서류 보고 어머니가 시키기라도 한 건지 본인의 순수한 마음이 동한 건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정이 다 털리고 또 털렸어요. 어떤 의도인지 생각도 하기 귀찮을 만큼 그쪽에 마음이 없는 거죠. 전 이렇게라도 결혼 시집살이를 조금이나마 체험한 셈이 됐고요. 좌우지간 다신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네요. 멋모르고 결혼하려다가 파혼에 치달았고 나름 얻은 게 많다고 생각해요. 정말이지 결혼은 여러 실이 꼬이고 꼬여 엉키지 않고 잘 맞물려야 가능한 것 같네요. 일찌감치 진상 시어머니와 줏대 없는 남편감을 거를 수 있어 다행이에요. 파혼이란 게 절 딱히 주눅들게 하지 않고 새로운 출구가 되어주었기에 한동안은 제 인생에 집중해서 살아가 보려고 해요. 엄마는 막상 본인이 너무 심하게 나갔나 약간 걱정은 하시지만 다시 돌아가도 저는 그런 엄마를 지지해주고 싶어요. 진짜 우리 예비 시어머니는 안 될 인간 중 하나였고 저에게 엄마는 너무 소중하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